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부 환경 안에 산업이 있고 산업의 생태계 파악을 통해서 기업의 위상을 살펴봤고, 기업의 내부를 보기 위해서는 경영관리, 사업, 재무를 봤는데, 이 재무는 투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재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인 분석이 되면 결국 하나의 최종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잉여현금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지만 가처분현금이라고, 기업의 처분 가능한 가처분현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프리캐시 플로우 가지고 가치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했었습니까? 이전 앞에 강의에서 보시면 미래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프리캐시 플로우, 가처분 현금을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로,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로 할인을 한 것이 시가총액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차익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입증을 해드렸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영업활동 현금에서 자본적 지출을 빼야지 나머지 금액이 바로 기업 입장에서의 가처분 현금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 투자라면 금액이 들쭉날쭉 할 수가 있겠지만, 자본적 지출 금액이라고 하면 설비 규모에 따라서 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뭐 한 5년 평균의 캐펙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그 금액에 별 차이가 없는 금액으로 고정된 금액에 가깝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기업 가치를 올린다 하면 할인율도 장기 평균 할인율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죠. 기대 수익률도 별 차이가 없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프리캐시 플로우가 느느냐가 기업 가치가 증가하느냐를 좌우하게 되죠. 캐펙스가 거의 고정값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업활동 현금이 느느냐가 기업 가치의 증가로 고스란히 나타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가장 개념적으로 잘 설명한 거는 마이클 포터의 밸류 체인입니다. 밸류 체인에서 마이클 포터는 요 밑에 물류 투입, 운영, 여기에는 생산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production and operation, 생산과 운영 활동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물류 산출 활동, 그 다음에 마케팅, 서비스까지의 활동들을 프라이머리 펑션, 그래서 주 기능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자원을 조달하거나 자본을 조달하는 활동, 기술 개발 활동, 요거는 당연히 유무형 자산 투자로, 유무형 자산으로 기장이 돼 있겠죠. 인적 자원 관리, 그다음에 기업의 하부 구조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서포팅 펑션, 그다음에 지원 기능이라고 봤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정보들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주로 다 들어가 있죠. 서비스까지도 포함해서. 바로 이익의 창출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이 프라이머리 펑션인 주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조달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에 대가 이루어졌느냐를 나타내는 기능이 바로 서포팅 펑션, 지원 기능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둘의 정보를 결합하면 바로 가치 창출 구조는 바로 현금흐름표하고 동일해집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정보가 여기 각각 뿌려질 수 있다는 거는 공감하실 거고, 손익계산서 정보가 여기 각각 뿌려질 수 있을 거라는 걸 공감을 하셨다면, 이 둘의 결합을 해서 현금흐름표가 도출된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이 가치사들의 가치 창출 구조는 현금흐름표상에 요 밑에는 영업활동 현금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유추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포팅 펑션에 해당되는 것,
지원 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금의 조달 파트가 재무 활동이 주가 되고요. 투자 활동은 그 조달된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영업활동 현금의 증가분에 대한 정보는 결국은 손익계산서에서 이렇게 유추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현금 흐름표가 나온다라는 것을 한번 입증을 해보시죠. 회계의 가장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즉 대변에 해당되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조달해서 차변에 해당되는 운전 자본과 투자 유무형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한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드렸었냐면 전기 재무상태표에서 금기의 재무상태표가 나올 거고 이 금기 재무상태표에서 증가된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금원이 바로 당기순이익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결국 자기 자본의 전기 대비 증가분은 당기순이익이고 바로 이러한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직접 도출해 볼까요? 자산, 차변이죠. 부채 플러스 자본, 타인 자본인 부채와 자기 자본인 자본을 조달을 한 것과는 같아야 된다. 이게 대변이죠. 이게 항등식이 성립을 하면 전기 대비의 증가분을 뽑아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아니라면 대차평균의 원리가 잘못된 거죠. 자, 이 자산을 나눠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하나를 뽑고 자산 중에 여기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재고 자산을 이렇게 증분으로 뽑았고요. 투자 유무형 자산을 여기 증분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여기 매입 채무 기타 채무를 증분으로 뽑고 타인 자본인 차입금의 증분, 증가했다는 얘기는 차입금을 조달했다는 얘기고 감소했다는 얘기는 차입금을 상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이걸 뽑고 나머지는 자기 자본의 증가인 자본의 증가인데 이 자본의 증가의 대부분은 당기순이익과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유무상 증자, 유상 증자, 유상 감자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무상태표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미 그 맨 앞쪽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는데 현금성 자산을 놓고 나머지를 다 뒤로 넘깁니다. 그 등호 이쪽으로 넘기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서 이쪽으로 다 넘어가겠죠. 투자 유무형 자산도 마이너스가 돼서 넘어가고 거기에 그 원래 있던 매입 채무 등 차입금의 증가, 자본의 증가가 그대로 달라붙죠. 여기서 우리가 자본의 증가는 당기순이익 플러스 증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당기순이익을 앞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은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을 요 앞으로 추렸고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 등을 여기 앞으로 좀 하나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빼기 투자 유무형 자산이 되겠고 그다음에 차입금의 증가 플러스 증자 등 당기순이익은 이미 빼갔기 때문에 증자 등만 남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둘의 금액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겠죠. 안 맞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당기순이익이 있으니까 손익계산서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 비연금 비용과 비연금 유입수익을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항등식인데 비연금 비용을 더해주고 비연금 수익을 빼주면 이거 값이 안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대단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비연금 비용을 여기다 더해줄 때는 뭔가 조정을 해주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손상각비가 가장 대표적인 비연금 비용 중에 하나죠. 대손상각비가 발생을 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매출 채권을 까고 손실 처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연금 비용으로 여기 더해줄 때는 매출 채권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비연금 비용에 감가상각비가 유형자산을 깐 거 아니겠습니까? 차감시킨 금액 아니겠습니까? 요걸 더해줘 비연금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게 되면 유형자산을 증가시켜줘야 되는 거죠. 비연금 수익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유형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보시면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이익은 이익인데. 즉 돈이 안 들어왔는데 이익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유형자산이 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연금 유익수익을 빼줄 때는 유무형자산을 그 증분을 해당 금액만큼 빼주면 대차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조정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즉 손익계산서 항목의 그 비연금 비용 항목들을 조정하면서 관련된 그 항목을 같이 조정을 줘야지 대차 평균의 원리가 항상 상등식으로 맞죠. 비연금 유익 수익도 빼주면서 관련 항목을 같이 조정해 줘야지 그 항상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금흐름표 작성의 기본 원리예요. 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영업활동 현금이죠, 여기. 그 다음에 운전자본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투자활동의 증가액 순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의 증가액 바로 순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하시겠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과 유출을 따로 구분을 해서 현금흐름표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는 순액이면 차액만 기술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즉 현금흐름표 안에는 이러한 차액으로 된 부분을 총액으로 나눠서 표기함으로써 투자활동 관련된 현금 유입, 유출, 재무활동 관련된 현금 유입, 유출로 나눠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재무상태표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 안에 부분은. 물론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손익계산서보다는 정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 간접법 베이스의 기반의 현금흐름표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손익계산서를 붙여요. 당기순이익이니까 당연히 붙일 수 있죠. 이 앞에다가. 그래가지고 매출액을 비연금 매출 빼주고 뭐 비현금 비용 빼주고 해서 이 현금 베이스의 매출액으로 바꿔내고 현금 베이스의 매출 원가로 조정을 해내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직접법 기반의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정도까지 아시면 이거는 상당한 레벨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구분을 해서 볼 때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뭘 입증했습니까? 우리가 바로 현금흐름표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 기업 가치가 오르기 위해서는 프리캐시 플로우인 가처분 현금이 올라야 되고 가처분 현금이 오른다 하면 바로 영업활동 현금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현금 흐름표상에 영업활동 현금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프라이머리 펑션 주기능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 영업활동 현금이죠. 서포팅 펑션 지원 기능에 해당되는 것들은 바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현금흐름표와 밸류체인 간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것이다. 즉 손익계산서는 영업활동에 관련된 거에 주로 여기 그 반영이 돼 있고 재무상태표는 이쪽에도 반영돼 있고 투자활동에 반영돼 있고 재무활동에 반영돼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미 현금표상에서 우리가 그 분석하는 스킴상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가장 그 회계지역인 지식도 필요하고 재무관리 지식도 필요한 가장 어려운 파트를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는 현금흐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기업의 실질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이런 그 현금흐름 구조를 통해서 기업의 실질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